우선 몇 가지 세미나장에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핸드폰은 전부 다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장에서는 전부 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올라오셔서 발제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도 말하는 사회를 보는 시간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만해 축전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설악무산의 문학 그 깊이와 넓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좌장이신 오세영 선생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도 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선생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 특별히 격려와 안부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무산 스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문학과 또 이분의 불교와 이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연차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순서로 문학을 중심으로 무산 스님의 문학 세계의 깊이는 어떤 것인지 또 그 폭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산 스님이 그 문학이 특히 그 선시 문학의 한 큰 봉우리를 이룬다고 하는 점에서 선시의 계보에서 보면은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분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미학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선적인 깊이는 어떤 것인지 또 스님의 문학 가운데에서 특히 시조는 어떤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스님께서 그 한때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절간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어떤 서사 구조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이분이 평생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 왔던 선시 부흥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등등의 주제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스님의 문학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좋은 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발제자 선생님들의 발제를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형중 선생께서 한국 선시의 계보와 설악조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중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중 선생께서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국 연변대학에서 휴정의 선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한 700쪽에 이르는 이제 방대한 논문인데 저희 국내에도 일부
책이 나와서 보급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봤더니까 요즘 절판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근간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저술들을 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발제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발제를 청하는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30분. 예, 김영중입니다. 우리 오연 큰 스님의 선시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토론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을 제가 뵌 지가 2000년에 뵀으니까 2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연변대학에서 박사학위 휴정의 선시 연구를 이제 학위를 받아서 논문을 가지고 백담사에 와서 이제 스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2000년부터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선시가 이제 그 지지계를 펴고 또 이렇게 많은 시인들의 관심이 됐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게 됐는데,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우리나라 선시 역사에서 우리 오연 스님께서 그 선시의 그 시맥을 이렇게 이어온 것을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야 될 내용이 우리나라 선시사인데 요약을 했는데 7분이에요. 오늘 얘기할. 그래서 30분을 얘기하려면은 한 분당 4분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뭐 30분에 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이 유인물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건너뛰는 부분은 뛸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시 역사는 이제 보통 고려시대 해심의 진각국사 그분의 시집이 무의자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이제 우리나라 선시의 이렇게 시작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시집이 있었고 또 문집이 있었고 하지만은 이제 그 선시라고 하는 것은 시와 선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의 선종과 시의 만남. 그러니까 물론 그 선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승 스님들의 시를 선사들의 시를 선시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 속에 나와 있는 선적인 시를 선시라고 할 것인가? 이거는 뭐 학자마다 또 그 뭐 설명이 너무 구구합니다. 중국에서는 왕유나 소동파나 이런 그 일반 시인의 시가 오히려 시적인 그런 풍치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를 선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선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심이라든지 조선시대 서산대사라든가 만해 한용운이라든가 또 우리 오연 스님의 이런 시들이 선적인 시가 보통 스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시의 시맥은 이제 시승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1975년 석지연 스님의
서은시라고 하는 책이 간행되면서 이제 최초로 우리 문학사에서 이제 서은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분의 이제 서은시 감상사전이 이제 77년에 있었고, 또 76년에는 김은학 스님이 신라 불교 문학, 이제 그때기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서은시라는 것보다는 불교 문학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983년 고려대학의 인권한 교수의 고려시대 불교시 연구, 그리고 동국대학의 1985년 이종찬 교수의 고려시대 선시 연구. 이종찬 선생은 이제 그 동국대학이니까 선시라는 이제 표현을 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고, 인권한 선생은 불교시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선시라는 말이 1980년대까지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불교 문학과 함께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이 선시 문학이 우리 한국 시단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그 시단에서 이제 선시가 상당히 주목받게 됐고, 또 우리 오연 스님께서 우리 그 만해 한용운의 유심 잡지를 개간하고, 또 그 유심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시를 이렇게 소개했고, 또 우리 한국의 시인들이 아마 그 선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유심이 나오면서 바로 유심지에 그 선시를 이제 그 소개를 스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의 그 최초의 선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심 진각국사의 선시 세계, 그리고 고려 말의 태고 보우의 선시, 그리고 나옹 해근의 선시, 조선 시대의 서산대사 휴정의 선시, 그리고 그의 제자 휴정의 제자 소요태능, 그 외에도 많은 분이 있지만은 이제 건너뛰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선시, 그 뒤를 이어서 만해의 후예로서 이제 오연 스님의 선시와, 그리고 오연 스님의 그 선시 문학의 위상, 그의 업적,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심은 무인정권 시대 때 인물입니다.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최우는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조판을 주관하신 분이지요. 그때에 이제 해심은 그 송강사 제2대 회주로서 이제 국사죠. 이제 교학 시대, 교종 시대에서 무인 정권 시대를 맞아서 이제 선종이 우리나라 중심 불교가 되고, 또 송강사가 그 중심이 되는데, 그 보조국사 진울은 이제 그분이 이제 송강사를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선불교 운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종 국가가, 조계종 국가가 되는데, 그 보조 진울의 뒤를 이은 분이 이제 해심이고, 그 해심의 그 유명한 저술이 선문염송입니다. 이 선사들의 염송을 수집해서 편찬한 30권으로 편찬된 아주 우리나라 선시사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등록이라든가 벽암록, 이 중국의 이런 선서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 염송 선서가, 그 염송이라는 게 이제 개송으로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심 국사는 이제 무의자 시집을 이렇게 내신 그런 최초의 선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시 세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심의 선시 세계, 무의자 시집의 작은 연못이라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오연 큰 스님의 오도송에 나오는 그 파도와 바람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바람이 먼저 당당히 파도 없으면, 담담히 파도 없으면 눈에 비치는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의 실상, 많은 말이 어디에 필요하랴. 바라보면 의미가 통하는데, 바람이 먹고 파도가 이렇게 잔잔해지면은 모든 실상이 드러나는 그런 그 불교 세계를 그 연못이라는 이런 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연 큰 스님의 오도성 파도라고 하는 시가 이제 밤늦도록 불경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 홀로 듣노라. 청경만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태고 보우 스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 보우는 이제 고려 말에 중국 원나라에 유학을 해서 중국의 임재종의 17대 법선인 서곡 총공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중국에 유학을 해서 태고암가라고 하는 선시를 통해서 그 서곡 화상에게 이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태고암가가 이제 굉장히 길고 내용이 이제 수승한데, 여기에서는 간단히 한 편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뭐 7원 89에서 559자나 되는데 이 시를 통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임재종의 선풍을 법맥을 이렇게 받아와서 태고 선사를, 태고 보우를 이제 중국의 선종의 법맥을 이어온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의 초조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그 해인사 성철 큰 스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에서는 이제 그 초조를 여기 그 양양의 진전사에서 계셨던 도의국사를 초조 종조로 보시고 이제 보조 진울과 태고 보우는 중흥조로 그렇게 조계종 종원에서는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고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계, 사는 이 암자 나도 잘 몰라. 깊숙하고 좁아도 옹색함이 없네.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 앞뒤를 오르겠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머무림이 없네. 천상의 백옥전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고 달마대사의 소실의 풍치도 따라올 수가 없다네. 84,000 법문을 모조리 타파하니 저쪽 구름밖에 청산이 푸르네. 이 태고암은 북한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입니다. 그것에 이제 태고 보우선사가
태고함이라는 암자를 짓고 이제 거기에 기거하셨는데, 거기에 태고함을 이제 그 자기의 거처하는 곳을 태고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선의 경지를 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고함은 좁은 공간이지만은 이 우주를 품고 있고, 그야말로 그 달마대사의 달마대사가 계신 그 소실봉이나 그런 천상의 백옥천 못지않다고 그렇게 이제 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홍해근은 세 번째 나홍해근의 선시를 보겠습니다. 나홍해근은 역시 그 고려 말에 중국의 원나라에 가서 이제 그 평상 철임 선맥을 받아왔습니다. 임재 선풍을 받아왔고, 또 이제 이분은 특히나 이제 그 가송으로 유명하고, 또 그 가사 문학으로서 아주 그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도 태고 보우 못지않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특히나 그 나홍은 그 연불선을 주창했고, 또 연불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연불할 때에 그 수많은 그런 그 백납가, 또 영주가, 이런 그 시무가, 승원가, 이런 그 가사로서 그 깨달음의 세계, 그 연불의 세계, 이런 것을 높이 이렇게 그 펼쳤는데, 이 그 나홍의 그 가사 문학이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휴정의 선시를 보겠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제 호국 대성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원래가 이제 천재이셨고, 10살 때 시를 이렇게 짓고 사서상경에 통달해가지고 저 평안도 안주에서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그 평안도 안주에 이제 군수에게 시를 잘해가지고 이제 양아들이 돼서 서울로 이사 와서 성균관에서 공부한 그런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보우국사가 이제 승가를 이렇게 그 부활을 시켜서 이제 승가에서 수석 합격을 해서 이제 이 조선 시대에 이제 세잔한 조선 불교를 이렇게 중흥하게 되고,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임진왜란의 그런 호국 의승장으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선시는 중국의 그 대가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그 시를 그 많이 이렇게 그 지으셨고, 청어당집이라는 유명한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시를 한 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초당영백이라는 그 시가 그 유명한 뜰 앞에 잣나무라는 공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읊은 시인데, 이 시가 그 시의 형식에 있어서나 또 그 내용이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시로서 넓게 평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은 둥근어도 보름을 넘지 못하고, 해도 정오가 되면 기운하니, 뜰 앞에 잣나무는 홀로 사철에 푸르구나.
변화하는 현상계를 달과 해가 운영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상락아정 진여의 세계를 잣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구나 이렇게 노래를 했고, 또 그분의 그 등향로봉 시가 유명합니다. 망국의 토성은 개미 뚝과 같고 청가의 호골은 초퍼리와 같구나. 창가의 명월은 청어의 베개를 비추고 끝없는 소나무는 운이 각기 다르구나. 그래서 이 등향로봉 시는 아주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이렇게 읊은 시로서 당시에 그 많은 시인들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제자 소요태능의 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요태능은 당시에 서산대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부유선수 스님에게서 교학, 경전을 배우고 서산대사에게 이제 선을 배웠는데, 선과 교를 같이 이렇게 이제 겸한 제자 중에 수승한 제자입니다. 그의 이제 그 문집인 소요당집에 보면은 그 서산대사가 그에게 내려준 개송이 있는데 선시로서 격조가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 물속에 거품을 모두 태워버렸네.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 소우 등에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 이 개성은 이제 그 많은 그 선시, 특히 그 모구시, 시부도시 이런 그 시를 얘기할 때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 소 등에서 소를 찾는다, 이런 시구는 정형구가 돼가지고 이 시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또 서산대사가 소요당 스님에게 제자에게 줬는데, 또 이분은 또 자기 제자에게 소요당 집에 보면은 또 이 시를 그대로 제자에게 또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오연 큰 스님의 이제 그 가장 그 최초의 시집이면서 훌륭한 선시라고 할 수 있는 시부도가 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같이 함께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보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뭐 너무 유명하고, 또 우리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그리고 또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뒤를 이어서 만해 후회라고 하는 이제 오영 큰 스님의 그러한 그 선시가 뭐 만해 스님의 시에 영향을 받았으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선시 중에서 가장 선적인 그 선치가 드러난 시를 하나 소개하고, 그 시와 오연 큰 스님의 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해의 선시 중에 제목이 춘주라는 시조입니다. 이제 님의 침묵에는 없습니다. 따로 시조. 근데 이제 만해 스님께서 시조를 상당히 많이 읊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이제 주시경 선생은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린 시대에 국어 운동, 우리 국어를 지키려고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이 우리의 언어는, 국어는 우리 민족 정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게 주시경 선생의 말씀인데, 그때에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나 우리 저 시조 운동을 펼쳤던 분들은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것은 시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도 한문에 능통한 분이셨지만은 한시도 많이 쓰셨고,
또 이 시조도 많이 읊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시조가 님의 침묵에 있는 어느 시보다도 수승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시는 종로이가 탁골공원에 가면은 그 벽에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시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한 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면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린다. 구태여 꽃 밑에 글자를 읽어 무삼하리요.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이제 유마경을 읽는데 유마경을 꽃이 가렸어. 그런데 읽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마음을 깨달으면 이제 팔만대장경이 다 마음 하나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시의 오도성들은 우리 오연 큰 스님이나 수많은 선사들에게서 다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오더라, 이런 그 구절은 언해 밖에 그 운의 짐이라고 중국의 이제 그 시학에서 이제 최고의 시학이 그 언어 밖의 의미를 전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최고의 그 운의 지미를 최고의 경지로 보는데, 우리 선시가 이제 그런 풍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쪽에 이제 그 오연 큰 스님의 선창을 보면 거기에서는 하음경 펼쳐놓고 산창을 열면 이름 모를 온갖 새들이 이미 다 읽었다고 이 나무 저 나무 사이에서 보롱보롱 날고 있다. 이제 이거는 하음경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는 이제 하음의 세계를 아주 쉽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음이라는 게 이 세상 모든 이 온갖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고 그야말로 진리의 세계를 하음 법계를 드러낸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만해 한용운은 유마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연 스님은 이제 하음경을 펼쳐놓고 산창을 열며, 이런 경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그 시 세계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런 경지가 서로 같은 경지에서 이렇게 시를 읊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오연 스님의 한글 선시로 오겠습니다. 오연 스님의 생애, 너무나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오연 스님께서 이제 그 1978년 46세에 시부도라는 그 시집을 이제 처음으로 발간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집을 2000년에 이제 전해받고 그 시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 두 편을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좀 한 10분만 이제 쓰겠습니다. 그 먼저 이 오연 스님은 투철하게 수행을 하고 또 당신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그 수행 면모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치모금 날것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놈이라고 다 죽놈이냐, 죽놈 소리 들으려면 치모금 날것에서 그 몇 번은 죽어야 그 물론 손발톱 눈썹도 다 진물로 빠져야. 이제 이 시는 출가 수행자의 투철한 구도심을
단박하고 거침없이 노래한 수행가입니다. 참된 수행자가 되려면 만해 한영운의 찬송이라는 시에서처럼 찬송에 보면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라고 되어 있듯이 이 수행자는 손발이 눈썹이 다 진물로 터지도록 문둥이가 되도록 그야말로 그렇게 투철한 수행, 문둥이처럼 세상에 버림도 받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비우기를 아침에서 잠자리에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투철하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읊고 있습니다. 오연 스님의 사상은 부처님을 중생 속에서 찾는 중생불 사상입니다. 용대리 마을 노인들을 부처님 모시듯이 하였고, 오연의 시 이 내 몸은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밝힌 시입니다. 그 이내 몸의 중에서 한 구절을 보면 서울은 물거품이 버걱거리는 늪이요 이 내 몸은 그 늪에 떠 다니는 부초인 개구리밥 한 잎에 붙어 살고 있는 존머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머리라고 이렇게 성찰하셨는데, 강대무별한 우주 속에 미미한 중생에 불과한 이 벌레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는데, 원래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런 그 시를 통해서 우리 스님의 시 사상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서산대사의 시도 보면은 이렇게 그 변하고 허물어져서 모두가 허망하고 부정한데 벌레들이 어지럽게 날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기가 난세라고 하는 시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시부도 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가 누가 내 이마에 좌우 무인을 찍어놓고 누가 나로 하여금 수배하게 하였는가. 천만금 현상으로도 찾지 못할 내 행방을 천개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화살이다. 팔이 무릎까지 닿아도 잡지 못하는 화살이다. 도살장 쇠도끼를 먹고 그 화살로 간 도둑이다. 그런데 이제 시부도는 내 잃어버린 소를 내 마음을 찾는 그것에 상징해서 그걸 비유한 이제 소를 찾아가는 건데, 이 오연 스님께서는 도둑을 잡는 거기에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은 아주 그 시부도가 너무 아주 그 이때까지 어느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창조적인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모방을 탈피한 그 창신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부도 중에 이제 마지막 입전수수, 마지막 중생 구제하는 거기에도 보면 놀라운 그런 시로서 표현합니다. 생선 비린내가 좋아 견대 차고 나온 저자, 장가들어 본처를 버리고 소실 하나 얻어볼까. 남학신 그 남학신 하나 남 주고도 모자라네. 일금 300원에 마누라 팔아먹고 일금 300원에 두 눈까지 팔고 해돋는 보리밥머리에 밥 얻으려 가는 문둥이여 진문둥이여. 그러니까 이제 중생 구제하는 이거를 제가 보살송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부도 그 하감선사의 시부도에 보면은 이제 뭐 큰 그 자루에다가 저 중생들에게 뭘 나눠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시장에서 이제 그 중생에게 이제 그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누라 팔아먹고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은 마누라가 가장 애착이 있고 가장 소중한데 그런 애착과 집착을 떠난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제일 맺는 말을 하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연 스님의 이제 우리나라 선시사에서 업적과 이상. 오연 스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시의 계보를 이은 계승자요, 한글 선시 선시조의 개창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선시라는 게 한문으로 써졌는데 오연 스님은 이제 우리가 다 일반 중생의 언어 한시로서 이게 또 시조를 읊어서 시를 이렇게 민주화시키고 대중화시켰다는 업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연 스님 한국 시단사에서 불교 선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또 이러한 그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학술적인 그런 그 연구, 그 오연의 시 연구를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없이 나타났고, 또 교과서에 철학 교과서, 또 국어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그분의 선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철학 교과서에 이제 오연 스님의 시는 제가 철학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스님의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연 스님은 고려 해심 이후 조선 휴정 그리고 만해 한용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선시 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이어서 현대 선시, 한글 선시조로서 법고 창신하였다. 그의 문학적 업적은 한국 선시의 한글화, 시조화,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예,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